이제 경매를 하겠습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그랬죠? 태양력이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됩니다. 느리면 태양력 소멸합니다. 자, 그럼 경락인이 경매를 받으면 그 부동산에 있는 걸 책임지는 걸 인수한다. 책임지지 않는 걸 소멸된다, 소지된답니다. 그럼 경락인이 책임지는 것과 책임지지 않는 게 있죠. 그걸 결정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말소 기준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1순위 최선순위입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자당, 압류가 가등기 담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죠. 저당권자당은 돈 못 받을까 봐 설정하고, 압류도 금전 채권자하고,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고,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사용이 목적일 수 있죠. 그게 용익권들, 지상권, 전세권, 대양력, 임차권 등은 부동산 사용이 주 목적이죠. 그럼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빠르면 다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책임집니다. 이제 똑같은 것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면 다 소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다 소멸, 다 지워집니다. 그 밑에 다 데리고 지워져요. 다 데리고 지워집니다.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안 지워진 것만 경락인이 책임지고, 지워진 것들은 경락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락인은 이것만 책임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끝까지 대항력이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이 이걸 인수하는 겁니다. 지워진 애들은 경락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권리 분석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최선순위 저당권 정해요. 거기부터 눈 감고 다 지우면 끝나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기상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앞글자 분유법 외워요. 그럼 여기서 경매에 나오면 그러니까 뭐만 살아남죠? 파랑색, 이 파랑색과 이 파랑색만 살아남고 다 지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최선순위 저당권 정해요. 거기부터 다 지우는 겁니다. 다 지우다가 뭐만 살려져요? 분유법만 딱 살려지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 빠른 것들과 분유법만 살아남고 다 소멸한다. 그게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 본 순간 갑자기 불쌍해야 돼요. 어머, 이거 경매가 나올 때 큰일 났네. 경매 나오면 대항력 소멸하는 거죠. 이게 소멸하죠, 이거.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우리 시험 항상 2순위가 경매입니다, 2순위. 2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하면, 2순위 가더라도 1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죠. 다 소멸하죠? 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전세권과 저당권이 모두 소멸 맞습니다.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우소면제권이 있죠. 저당권도 있죠. 그럼 다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소멸한다. 이제부터 경매 배당 순위 이제 다시 다 소멸하죠. 그럼 이제부터 경매 배당 순위. 그럼 셋 다 우소면제 있죠. 그럼 누가 날짜 빨라요? 1순위가 먼저 받고, 남은 거 있으면 전세권이 먼저 받아요.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 2순위 저당권 받는 거죠. 셋 다 우소면제 있으니까 날짜 빠른 순. 다시 제일 먼저 애들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1순위부터 대항력 다 소멸한다. 대항력 없죠? 그럼 이제는 우소면제예요. 우소면제. 그럼 날짜 누가 빨라요? 1순위가 먼저 받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아요. 남은 거 있으면 전세권이 받아요.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2순위 저당권인 거죠. 셋 다 우소면제 있으니까 우소면제는 시간수 날짜 빠른 순.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맞았습니다. 등기 순서에 의한다. 그럼 이제 아까 시험은 제가 세 줄만 정확히 하면 된다 그랬죠. 이제 이 세 줄만 정확히 하면 돼요, 시험은. 갑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을이 있다.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저당권자 B가 나온다. 이 세 줄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소유자가 매매로 바뀝니다.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 을들이 점유하고 있죠.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시간순, 저당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2번이고 4번이니까 애들이 시간이 빨랐죠. 그럼 애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 그러면 애들 합창으로 못 나가 그래요. 못 나갑니다. 남은 기간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갑이 아니에요. 이처럼 애들은 갑감해진 계약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병은 갑주의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한다. 승계한다. 이번에 이제 경매가 나왔다. 경매. 그럼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이 너희들 3명 다 나가 그래요. 얘들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야 돼요. 이제 경매에서는 1순위 저당권부터 이렇게 다 지어진다. 얘들이 아까 제3취득자 그랬죠. 저당권 밑에 있어서 경매에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 이 대항도 다 지어지죠. 대항 소멸했죠? 그러니까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얘들은 다 쫓겨난다. 그러지만 나갈 때 애들이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이 세 줄만 따가면 돼요. 세 줄만. 자, 그럼 이제 이 경매 절차는 민법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잘 보이세요? 경매 절차면 경매 절차. 이 민법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또 오지랖 넘게 경매 절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갑소유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이에요. 경매 종합. 자, 제일 먼저 전세권자 우리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갑과 계약했죠. 계약기간 2년에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두 번째 저당권자 병이 나오고 3억. 세 번째 임차권자 정의 대항력 갖췄어요. 갑과 계약했죠. 2년에 3억 주고 부증금. 네 번째 저당권자 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아파트는 아니겠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있겠죠. 아파트는 아닐 겁니다. 뭐 상가 건물이거나 또는 뭐 주택 방이 여러 개 있는 주택이거나 얻는 건물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얻는 건물. 근데 이게 경매가 나오면 우리가 경매를 받고 싶어요. 그럼 권리분석 해야겠죠. 그럼 1, 2, 3, 4 중에 몇 번이 말소기준 권리죠? 최선성의 저당권 2번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눈 감고 지면 끝나요. 이게 분유법 없죠. 이미 권리분석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났습니다. 그럼 뭐만 안 지워졌어요? 전세권. 그럼 얘만 끝까지 살아남죠. 그럼 이건 경락인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진다. 그럼 우리는 총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을 나갈 때 경락인이 3억 내준 겁니다. 이건 경락인이 책임 안 져요. 이게 300억이어도 경락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3천억도 경락인은 상관없어요. 경락인은 이 3억만 책임지면 돼요. 그럼 이제 이상적으로 경매 나왔죠. 1차 매각기를 1월 5일 정해서 이거 감정평가에서 10억의 감정평가되면 10억의 경매 시작합니다. 그럼 이날 와서 10억 이상 적어내야 돼요. 그럼 누가 적어낼까요? 안 적어낼까요? 아무도 안 적어냅니다. 10억이 받으면 또 3억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13억의 상권이죠? 이거 시가 10억이잖아요. 아무도 입찰 안 해야 정상이죠. 이게 유찰일단 미끄러졌다. 왜 유찰됐죠? 금액이 높으니까 유찰된 거죠. 2차 매각길에 이걸 깎습니다. 30%, 보통 20% 깎아요. 8억을 깎았습니다. 그럼 이날 사람들이 3월 5일 날 8억 이상 적어내야 되죠. 근데 누가 와요? 안 와요? 이것도 안 나와야 정상이죠. 이거 3억 책임내니까 11억의 상권이잖아요.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유찰됩니다. 그럼 3차 매각기를 또 깎아 이거. 20% 깎으면 얼마예요? 그냥 6억이라 해요. 그냥 6억으로. 그냥 6억 할게요. 그냥. 상도 못하니까 서로. 곤란하잖아요. 서로. 6억이라 해볼게요. 그냥. 원래 6억 4천이 얼마가 되죠. 6억이라면 이날 사람들 올 수 있죠. 이날. 그래서 자 A가 7억에 적어냈고 금액은 한 10억의 상권이 되죠. 이게 약간 저평가 돼서 이게 시가는 한 12억 될지 몰라요. 저평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B가 6억 5천, C가 6억을 냅니다. 적어냈다, 입찰. 그럼 경매할 때 경매장 장난치면 안 되니까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고가의 10%입니까? 최저가의 10%입니까? 최저 매각가 10%예요, 이거. 이 최저 매각가 10%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쓴 금액이 10%였어요. 예전에는. 옛날 법이. 근데 법이 최저 매각가 10%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중개법에서. 예전에는 자기가 쓰는 금액 10%입니다. 근데 이거 10% 계산 어려워요. 이게 말이 7억이지 실제로는 7억 안 씁니다. 7억 1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7억 1만 원.
그럼 7억 1만 원 10%를 어떻게 계산해요? 저는 옛날에 광주에 어떤 아파트 경매 나오는데 24평에 4,200이 경매가 4,200에 첫날이 1차가 4,200 시가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3명이 4,200을 썼거든요. 3명이. 근데 저는 4,200하고 뒤에 9,999원 붙여 제가 됐어요. 만원 단위고 9,999. 저는 항상 경매에 무조건 99를 붙여요. 그러면 1등 나는 꼭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200을 3명이 썼는데 제가 만원 때문에 9,999 제가 1등 냈어요. 그거 10%를 어떻게 계산해? 10%를. 곤란하니까 이제는 무조건 최저매각가에 10% 정한 겁니다. 그럼 은행 가면 꼭, 아니, 법원 가면 꼭 신한은행 있어요. 그럼 신한은행에서 6천만 원짜리 수배 끊어요. 6천만 원 수배 다 낸 겁니다. 그럼 애들이 매각, 보증금 6천만 원 다 냈다고 가정할 때, 6천만 원 냈을 때, 이제 봉투를 개찰해 보니까 누가 1등 났어요? A를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자입니다. 가장 높은 가로 경매받겠다고 신고한 사람. 그럼 B씨는 떨어졌죠. 그럼 B씨는 6천만 원 찾아서 집에 갑니다. 6천만 원 돌려줘요. 근데 B씨는 얘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잔금을 내야 되죠. 잔금 안 내면 경매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니 잔금 안 내면 경매 다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매받은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 6천을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건 계산되죠 이제. 6억 4천. 6억 4천 넘게 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 B만 할 수 있고 C는 못합니다. 아무튼 A가 1등 났죠? 그럼 A는 6천만 원 냈으니까 잔금 얼마 내야 돼요? 6억 4천 내야 되죠? 6억 4천. 그래서 A가 6억 4천을 내면 이제 A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A는 총 7억 냈죠? 그럼 그 7억을 자, 이 빨강색 소멸되는 사람들이 배당받아요. 이 7억을 누가 받는다? 7억을? 빨강색 소멸되는 사람들이 배당받는 겁니다. 7억을. 이 사람은 경락대금에 손대는 거 아니죠. 얘는 2년간 다 채우죠. 나갈 때 3억을 A에게 별도로 받아요. 별도로. 근데 A가 안 내지면 다시 얘는 A 부동산을 경매해서 3억 받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지워졌죠. 경락대금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경락대금 누가 배당받는다? 소멸되는 사람들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습니다. 그럼 7억이면 자, 이제 아까 경비 최당 후, 여기서 경비 최당 후,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날짜 제일 빨라요? A 우선 면적권 얘가 3억을 다 받아요. 3억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아요? 이제 앞에 경비 최당 빼면 약 4억 남죠? 그럼 이 사람이 우선 면적권도 갖췄다면 얘가 3억을 먼저 받고 얘가 1억을 받아요. 다시 얘가 우선 면적권도 갖췄다면 3억 먼저 받고 1억 받습니다. 근데 지금 안 갖췄죠?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얘가 우선 면적 4억 받 4억. 4억 받고 1억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1억을 못 받고 얘는 10원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락대금 손대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 A에게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A가 7억에 쓴 거죠. 그리고 이 소멸되는 사람들이 경락대금을 배당받는 겁니다. 이게 배당순위 경매 최당 후 인공공채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매 전부 끝까지 답니다. 아니 아직 남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잔금 냈을 때죠. 그죠? 근데 잔금을 안 낸 경우가 있어요. 7억에 경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가보니까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들이 이건 현재 시가 8억에도 거래가 안 된대요. 8억에도 거래 누가 안 산대요. 그러면은 잘못 받았죠. 지금 10억에 산 건데 8억에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잔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야 해명하죠. 그럼 안 내잖아요. 그럼 A는 6천만 원 안 줍니다. 이거 포기하고 안 내는 거예요. 경매장 장난치지 말라고. 이거 돌려주면 700억 써버려요. 안 내면 6천만 원 받으니까. 또 그 다음 경매에 또 7천억 써요. 안 내면 6천만 원 또 받으니까. 그럼 지구 멸망할 때 경매 절대 끝납니다. 그래서 이 A는 6천만 원을 포기하고 잔금 안 내는 겁니다. 이게 포기하는 게 낫죠. 또는 이럴 수 있죠.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이 안 돼요. 그럼 못 내는 거죠.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매각이에요. 그러면 재매각을 다시 이제 4차 재매각 정합니다. 이때는 이 종전 매수 가격을 깎지 않아요. 저감하지 않는다. 이때는 이 금액이 높은 게 아니죠. 그러죠? A가 개인 사정 돈 안 낸 거지 이게 높았던 게 아니니까 이걸 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종전 매각 가격. 그래서 이날 1등이 나오면
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1등이 돈 안 내면 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경매자사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수면제 다르다. 일단 얘들은 대항력 업죠. 얘는 대항력 있죠. 소멸된 애들이 이제 배당받는 게 경매체당입니다.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무튼 시험 아까 그 세 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분유법이 있죠.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그 네 줄 마신 시험은 다 마친 그 네 줄 마시면 이제 근저당 갑니다. 자, 이제 다 특정 확정 채권을 위해서 나온 게 보통 저당권이고 불확정 채권을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법이론상 이걸 위해 이게 나왔고 이걸 위해 이게 나왔는데 이제 실제에서는 전부 다 그냥 실제는 근저당 해버립니다. 실제는. 왜 그래요? 은행에게 더 유리하니까. 근데 시험은 이 법이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정에 푸셔야 되고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불확정 채권을 가정에 푸셔야 돼요. 그럼 불확정 채권이 어떤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갑이 대리점이고 의리 신발 공장 본사예요. 본사와 대리점이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외상으로 신발을 대주는 거죠. 소비자에게 팔아서 외상값을 조금씩 갖고 또 외상 대주면 소비자에게 팔아서 외상값을 조금씩 갚는 겁니다. 그럼 외상값이 얼마일지 안 정해져 있죠. 근데 채무자 대리점이 돈 안 갚으면 본사 부도나니까 대리점 재산을 잡아놔야 돼요. 근데 외상값이 얼마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불확정적인 외상값을 해서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럼 결산기 꼭 정해야 됩니까? 결산기 꼭 정해야 돼요. 근저당 설정할 때 결산기나 존속기간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나 했죠?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 해봤잖아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안 정해도 됩니다. 보통 정하는데 안 정해도 돼요. 그럼 이건 물건이죠? 등기하겠죠? 그래서 갑부동산의 1억의 근저당권하고 채권 취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채권 최고액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이란 취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근저당권이란 취지 기재했나요? 했습니다. 큰 이 글자 쓰라면 큰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근 썼죠? 그게 근저당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 등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본사가 신발 외상 대주죠. 그래서 처음에 5천만 원 대줘서 갑 채무가 5천만 원이고 1억을 또 대줘서 갑 채무가 1억이고 갑이 장사 잘해서 돈 다 1억 5천 갚아버렸어요. 그럼 채무가 일시형이 되죠. 또 1억 5천 받고 1억 받고 이렇게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하죠. 이걸 위해 설정한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좌표로 그려보면 X축, Y축. 이제 결산기 2년 정했어요. 채권 최고액 얼마로 정했죠? 3억. 그럼 처음에 5천에서 1억 5천 가죠. 지금 5천에서 1억 5천 왔죠. 그리고 일시 0이 돼요. 이렇게 계속 증감 변동합니다. 그럼 이날 빚이 2억 5천이면 채무자 갑은 2억 5천 전부 갚아야 되죠. 2억 5천 갚으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못 갚으면 우리 부동산 경매할 수 있죠. 경매에서 2억 5천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무가 3억 5천이네요. 그럼 채무자는 우리가 얼마 갚아야 돼요? 3억 5천 전부 갚아야 돼요. 전부 갚으면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갑이 못 갚아서 근저당권자 우리 경매를 청구하면 얼마까지 우선 면제 받아요? 3억까지만. 이게 우선 면제 한도액. 5천만 원 못 받는다 했죠. 5천만 원 꼴순위 받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이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경매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정 채권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그럼 자, 법조문 봐볼게요. 자, 120페이지 상단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357조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불허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다음 2항에서 전화의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다고 아까 전 시간에 봤죠? 이자는 최고액 산입된다고 봤어요. 정년 정답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기. 이 경우에 근저당의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외상값이 계속 증가 변동했죠. 일시 채무가 0이 됐죠. 보통 저당권은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근저당권은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소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종성이 완화된 겁니다. 그 다음 1억 5천 채권을 병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지. 양도 이전. 일반 저당권은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따라갔죠. 근데 근저당권은 되게 하나하나의 채권에 근저당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수반성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보통 저당권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종성 완화, 수반성 완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책에서 지금 120페이지는 120페이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중간에 양가로 2번 성립했고 양가로 3번 근저당 효력이 있습니까? 반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은 밑줄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2번은 우선이 한두 개를 했죠. 3번 다 했어요. 채무자는 전액 오른쪽 페이지, 채무자인자는 최고액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피담보 채권의 자 확정 동그라미 확정. 이 확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쪽이 중요해요. 이제 자 보세요. 아까 확정 채권의 저당권, 불확정의 근저당 나왔죠. 그럼 자 근저당에서는 도대체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예요?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에 공부합니다. 확정되면 이제 근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돼야 채무자가 그 돈을 갚는 거죠. 못 갚으면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이 확정이 중요해요. 언젠간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확정 사유가 뭐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 아까 2년 만료했다. 또는 경매 신청이나 또는 기본기 아까 신발 공급계약 해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자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결산기 아까 2년 정한 경우 그럼 원칙적으로 그 2년이 도래한 때 채권이 확정되지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담은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럼 앞으로 둘이 뭐 할 생각 없죠? 그러면 그 존속기가 또는 결산기 경과하기 전이라도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다 해지하고 근저당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채권도 없어, 앞으로 거래할 생각도 없어. 그럼 관계를 끝내야겠죠. 결산기 전이라도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음 동그라 3번 존속기나 결산기를 정할 필요 없다 했죠. 안정했을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만두자고 때려칠 수 있다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경매가 중요합니다. 경매. 자,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을보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은 을채권, 선순위 을채권을 물어요.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갑 얼굴 그만 보자 말이죠. 그날 채권이 확정된다. 그럼 확정됐죠? 확정됐는데 갑 불상에서 경매를 취하시켜줬다. 그래도 경매만 중단했지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확정됐다. 근데 나보다 아랫놈이 경매 신청하면 혹시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시, 경락되고 완납시 누구 채권? 을채권이에요. 병채권 시험에 안 물어봐요. 누구 채권? 선순위 을채권이 매각되고 완납시 확정됩니다. 을채권입니다. 선순위.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있는데 자 피해자본 채권이 확정됐거든요. 확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 이자가 확정 후에도 발생하면 그것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집니다. 왜 그래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니까 확정 후에 생긴 이자도 담보해진다. 근데 확정 후에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는 겁니다. 확정 전인가 확정 후인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근저당 변경이 있습니까? 자, 반가로 1번은 피담후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다시 확정 전이니까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채무액과 채무자가 있는데 이걸 변경했어요. 왜 변경했죠? 이거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가려고 새롭게. 그럼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것이 당연히 담보되겠죠. 당연히 변경 후 것이 근저당 담보된다. 이건 없어졌죠? 전 것이 담보될 수 없죠? 당연히 후 것이 담보된다. 그럼 전 것도 담보되고 후 것도 담보돼요? 말이 안 되죠? 전 것은 안 되고 변경 후 것이 당연히 담보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은 아까 했던 겁니다. 양도는 아까 채권 하나가 넘어가도 근저당권 양도 이전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죠? 중복된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권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약법 나오죠? 자, 계약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물권법 공부했죠? 그 물권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면 약정이 무효죠? 왜냐하면 물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 그 약정 무효가 되는데 이제 계약법은 다릅니다.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게 되면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약정에도 오산합니다. 근데 계약법의 제일 마지막에 임대차가 나오거든요.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그럼 그건 다음 자거든요. 그럼 오늘 하는 건 다 임의 규정, 이하 임의 규정.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임의 규정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먼저 이제 계약 성립이 나오는데 자, 계약 종류에서 자, 전형계약이란 민법에 이름이 있는 걸 유명계약이라고 민법이 없으면 비전형계약, 무명이랍니다. 우리 민법에는 총 15계약이 딱 정해 있어요. 15개 계약. 근데 민법에 딱 15개죠? 없는 게 수십만 개거든요. 민법에 서서 이름이 없다, 비전형이랍니다. 그럼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어요, 없어요?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고 민법이 없죠. 그럼 뭐라 불러요? 비전형계약, 비전형. 그러죠? 만약에 우리 버스 탈 때 버스 운송계약 체결하죠. 운송계약 민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비전형. 의사한테 의료계약, 진료계약. 의료계약 민법이 없어요? 그럼 비전형. 그리고 자동차 리스하죠? 리스 민법이 없어요? 그럼 뭐다? 비전형. 민법에 있는 것만 전형이랍니다. 그럼 민법이 15개가 있는데 15개 중에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 12개는 공은쟁사가 중개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 중개청이 나오죠? 중개청이 뭐예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의 중개청이 뭐예요? 뭐 어떡하면 되던데? 중개가 뭐예요? 이제 제3조 중개상으로 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원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중개라죠. 그러니까 이 15개 중에 이 채권 3개를 딱 명시해놨어요. 12개 중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만 공부하는데 이 3가지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다 분료식이죠. 그리고 이건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 유상계약입니다. 이건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와서 올해 나올 겁니다. 이건 보통 2년 한번 나와요. 그럼 자, 분료식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아, 이건 다 대답해요. 낙성 반대가 뭐예요? 낙성 반대가 뭐예요? 불낙성이에요? 요물입니다.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락이 싸유 외웠죠? 불락이 싸유 외워서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불락이 싸유 외우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게 안 보이지 이게? 보이세요? 또 만족을 누가 이거? 그럼 이게 이제 쌍무계약, 편무계약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써 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써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 이거 아니구나. 이거부터 먼저 종류. 자, 쌍무계약 종류를 예를 들면 매매, 교환, 임대차, 불락이 싸유 그랬죠? 도급계약도 공사하고 일 받죠. 쌍무입니다. 편무는 한쪽만 의무가 있죠.
증여는 한쪽만 줄 의무가 있죠. 공짜라 한쪽 편만 빌려줄 의무가 있죠.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건데 자동차를 주차장에 맡기면 돈 받죠. 그게 유상임치. 친구한테 맡기면 돈 안 받죠. 무상임치. 현상광고는 좀 이따 편무라고 공부할 거예요. 현상광고가 뭐냐면 만약에 애완견을 잃어버렸다. 그럼 벽보를 막 붙이 동네. 애완견 사진을 붙이죠. 찾아주면 뭐 100만 원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죠? 뭐 A가 잊어버리면 안 붙이는데 K가 이름 붙여야게. 그러죠? 붙이잖아요, 이게. 이런 게 현상광고입니다. 그럼 자, 쌍무계약에서 이 두 가지를 왜 구별하는가?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편무에는 안 나와요.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쌍둥이 외워요. 그러니까 증여 사용도치 안 나와요. 어디만 나온다? 쌍무계약에만 나온다. 쌍둥이 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쌍무와 편무를 이제 법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쌍둥이. 자, 그럼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다와 유상이 모두 쌍무이다 나오는데 1번, 2번 뭐가 맞았죠? 1번이 맞죠? 그리고 예전에 생유안 맞아요. 유시ang, 유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시험이 냅니다. 이 현상광고 계약이 이게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편무. 유상이지만 편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상이 쌍무인 거 아니죠. 유상 중에 편무가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쌍무는 다 유상입니다. 그래서 생유 맞고 유시ang 틀렸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가볍게 외워도요. 내 친구 현우 있거든요. 나는 현우 편이야. 나는 누구 편? 내 친구 현우 편 가볍게 외워요. 내 친구 현우 편.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담보책임이 교환, 임대차에 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도대체 쌍무와 유상 차이가 뭐죠? 쌍무는 대가지급이겠다. 아니, 양초도 의무가 있다. 유상은 대가 의미가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도대체 쌍무와 유상 구별이 뭘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래서 한번 구별해 볼게요. 왜 안 보이지? 이게 이제 쌍무와 유상의 구별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구별이에요. 그럼 이게 현상광고가 있는 현상광고. 여러분 혹시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아세요? 어디 가서 모른다 하세요? 아는 분이 옛날 분들이에요. 나는 알아도 겉으로 모른다 하세요? 그래야 이 사람 어리우네? 왜 신창원을 모르지? 그럽니다. 모른다 하세요? 신창원이 탈옥에서 경찰청에서 광고를 했어요. 신창원 소재를 제보하면 돈 주겠다 광고했습니다. 이게 현상광고예요. 그래서 그때 신창원이 전라남도 목포시 지하 호프집에 있었어요. 목포시 호프집. 그래서 목포시 호프집에 있다고 누가 제보를 해서 그럼 신창원이 맞은가 가봐야겠죠. 맞네? 가서 잡았습니다. 근거했어요. 그럼 자, 이게 현상광고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에요. 제가 신창원 찾아줄게요. 그럼 성립하지 않아요. 신창원을 찾아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다시 제가 신창원 찾아드릴게요. 그럼 성립하지 않아요. 신창원을 찾아야 현상광고가 성립하는 이거 요물계약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제보자는 제보해서 신창원 잡았죠. 그럼 현상광고 성립했죠? 그럼 이제부터 누구만 의무가 있어요? 제보자 할 일 있나요? 제보자는 아무 의무가 없고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죠. 그게 편무계약입니다. 왜 안 보이지? 편무. 그러니까 쌍무인가 편무인가? 쌍무인가 편무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따져요. 계약 성립했을 때 제보자는 앞으로 할 의무가 없죠.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죠. 그걸 편무계약 그래요. 계약 성립 시만 따진다. 편무계약. 그런데 신창원 잡았잖아요. 근데 경찰이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상금 안 줬습니다. 놓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법원에 소송을 했죠. 현상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경찰도 돈 주라에 말라 그래요. 당연히 주라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돈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보자는 현상금 받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계약 전 과정을 다 따져요. 지금 이 사람 그냥 공짜로 돈 받아요?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잖아요. 이게 유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쌍무인가
편무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따져요. 계약 성립했을 때 제보전 앞으로 할 일 없죠.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죠. 그걸 편무계약 그러고. 근데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계약 전 과정을 따져요. 전 과정. 이 사람이 그냥 돈 받아야 뭔가를 했어요. 신차원에게 잡히면 그날 맞아 죽었겠죠. 맞아줄 각오를 했잖아요. 그냥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문과 편문과는 계약 성립 시점만, 유상인과 무상인과는 전 과정을 다 따진다. 그러니까 현상광고가 현우편, 유상이면서 편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길게요, 이제. 자, 그럼,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은 합치면 성립하죠? 대부분 계약인데, 요물계약은 계약금계약과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아까 신청원을 제보해야 돼요? 그래야 성립하는 거죠, 요물계약. 그래서 자, 정리하면 현상광고는 아까 유상계약, 편무계약, 요물계약. 그래서 아까 현우편 외웠죠? 하나 더 추가. 나는 현우편이요. 외워요. 나는 네 편이 아니라 나는 현우편이요. 나는 현우편이요.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이 냅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따지더라도 합격하고 따져야 돼요. 왜 이런 걸 내냐고. 떨어지고 따지면 누가 안 들어줘요. 합격하고 아니 시험범위 아닌 걸 왜 냈냐고 그때 따져야 돼요. 근데 합격하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더 내라 그래요. 이제 남들 떨어지라고. 난 합격했으니까. 안 따져서 시험을 그리 내는 거에서 따지세요. 합격하면 왜 시험범위 아니면 되냐고. 저도 안 따져요. 아무튼 내 친구 효은우 편이요 외우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계약 성립 나옵니까? 계약 성립에 꼭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